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후입니다. 참치칼은 지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오래 보셨다면 아마도 참치킹이 이런 거대한 칼로 500kg짜리 참치를 거침없이 써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참치칼을 만들어 볼 거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칼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참치칼은 단일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저는 이 칼을 패턴 용접 모자이크 다마스커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모자이크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참치칼은 아주 긴 칼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격자무늬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흐름이 더 살아있는 패턴을 원했습니다. 저는 드래곤스 브레스 다마스커스 패턴을 선택해 이전 셰프 나이프 영상의 그라데이션 효과로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확실히 복잡한 조합이지만 저는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아요. 이게 제가 작업해본 것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빌릿인 것 같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14.4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드래곤스 브레스 패턴은 마레코 마우마시가 디자인했으며 그분 인스타그램에 주요 단계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참고하기 좋은 틀이에요. 드래곤스 브레스 다이어그램의 첫 단계는 여러 겹의 강을 단조하고 용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라데이션 패턴은 흥미로운 초기 적층 방식으로 처음엔 12겹만 사용합니다. 12겹만으로는 흥미로운 패턴을 만들기에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절단하고 다시 적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칼날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꽤 흥미롭습니다. 약 2달 전 파리에 있는 라슈드 쿠토라는 칼가게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아마 잘못 발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게의 주인은 제 작업을 잘 알고 있었고 저에게 셰프 나이프를 의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이미 셰프 나이프를 기다리는 후원자들이 있어 망설였지만 곧 참치칼도 결국 큰 셰프 나이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바로 답장이 왔고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정에 맞춰 $10,000 견적을 보냈고 그들도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평소라면 절대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정말 터무니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제가 쓰는 기계는 유압 단조 프레스입니다. 처음 대장장이 일을 시작할 때 영상 속 기계를 보고 저건 지루한데 파워 해머가 더 멋질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 일부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두 기계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압 프레스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기초 공사가 필요 없으며 조작이 정밀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 프레스는 25톤의 압력을 내면서도 9제곱피트도 안 되는 공간만 차지합니다. 파워 해머로 같은 성능을 내려면 100파운드 넘는 램, 더 많은 비용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용 기초가 없으면 아마 부모님 집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다고 파워 해머의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파워 해머의 움직임은 매우 타격적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할 수 있습니다. 망치만으로도 철도 스파이크를 빨갛게 다궈질 때까지 가열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는 그 반대입니다. 프레스는 강철에서 열을 매우 빠르게 빼앗아가기 때문에 강철을 늘리려면 더 많은 가열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속도는 두 가지 모두 비슷하지만 작업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워 해머가 훨씬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스가 실용적이어도 모든 블레이드 스미스는 300파운드 파워 해머를 꿈꿉니다. 다시 제작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 빌릿의 계획은 충분히 길게 늘려서 8개의 개별 조각으로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릿을 길게 만들고 두께는 3, 4인치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이 제가 작업을 시작한 것 중 가장 무거운 빌릿이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서 작업 과정이 꽤나 어색해졌습니다. 빌릿이 계속 심하게 휘어져서 매번 가열할 때마다 곧게 펴는 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빌릿을 늘리고 여러 번 가열해 곧게 편 뒤 대장간 옆에 식혔습니다. 조금 평평하진 않지만 괜찮아요. 꺼내서 식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쓰레기와 자투리를 포함해서 30일을 8로 나누면 됩니다. 대략 3과 7, 8이 나옵니다. 좋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오, 그래요. 바로 이런 걸 좋아하죠. 좋아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네요. 보기엔 어렵지만 지난번 그라데이션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반복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다시 어두운 색, 밝은 색, 그리고 다시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여러 그라데이션이 나란히 있는 것과 달리 세로 방향 공기파처럼 보여요. 이게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표면 연삭 어태치먼트를 쓸 때 항상 그라인더를 수직으로 사용했어요. 그라인더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이두근을 단련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강철 청소할 때마다 이두근 운동이 지겨워 그라인더를 다시 기울여 쓰기로 했어요. 좋아요. 수평으로 하니까 훨씬 더 쉬웠어요. 이제 절단과 제적층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메탈 이넛 가스 용접을 당기지 말고 밀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봤어요. 솔직히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중요한 건 겉으론 안 보이고 침투력에만 영향이 있다는 점 같아요. 좋아요. 우리는 14.4에서 시작했어요. 저울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것 같네요. 농담이에요. 네, 12.2입니다. 약 1kg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 빌렛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12겹으로 시작했고 8번 쌓았으니 약 96겹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8겹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라데이션 효과가 평평한 층을 강조해 저는 층 개수를 다르게 세야 합니다. 즉, CS를 만들기 전,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전에 한 번 더 자르고 쌓아야 합니다. 8조각 대신 4조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애리존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촬영, 당시 10일 월초라 날씨가 선선해져 대장간이 쾌적해졌습니다. 여름철 2차고에서 단조 용접 시 주변 온도가 화씨 130, 140도까지 자주 오릅니다. 이제는 최고 온도가 화씨 100도 정도라 땀도 덜 흘리고 세탁실에 갈 필요도 없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빌릿 크기는 단조로 크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제 단조로 입구는 약 6인치라 4조각으로 자를 때 각 조각이 15인치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프레스의 스톱블록이 약 15인치여서 두께를 늘리면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꽤 잘 됐어요. 제작 결과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볼 것은 물결치는 그라데이션 무늬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기 힘드네요. 표면 연마 후에 모든 맞닿는 면이 다시 깨끗해졌으니
이제 메탈 이너트 가스 용접으로 이 부분들을 연결할 차례였습니다. 이 세 빌렛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그리진 않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제야 마레코가 도표에 그려놓은 시작 빌렛을 갖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 패턴에서 진전이 있었고 단순히 층을 쌓는 것 이상의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빌렛이네. 젠장. 저 정도면 강철량이 충분해. 만족해. 마레코의 도표에 따르면 다음은 내가 만든 직선층을 C자 모양으로 단조하는 거야. 이 C자 모양이 드래곤 브레스의 희미한 불꽃이 될 테니 원하는 대로 정확히 만들어야 해. 마레코는 강철을 네모나게 만들고 비스듬히 단조해. 문제는 마레코는 파워 해머가 있고 나는 프레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은 평평한 다이에서 포지 용접을 마친 다음 네모 다이로 바꿔서 작업하는 거야. 이 다이로 강제를 강하게 단조해 바깥 강철을 빌릿 중심까지 끌어올 거야. 목표는 위 다이가 아래 다이에 닿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단조를 잘했고 재료도 원하는 위치로 옮겨진 거야. 이 빌렛 끝을 보면 내 말이 뭔지 알 거야. 그 층들이 바깥쪽으로 끌려가면서 끝부분에는 여러 개의 C자 모양처럼 보이지만 가운데는 곧게 되어 있어. 이제 스퀘어링 다이로 진행이 안 되니 플랫 다이로 교체하고 빌렛을 90도 돌려 평평하게 단조해. 이 효과는 마레코가 파워 해머로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해. 이건 서로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야. 이 빌렛을 어떻게 단조할지 다이어그램을 다시 봐야 해. 다음 단계는 이 채널에서 처음이야. 빌렛을 길이로 반으로 쪼개고 C자가 같은 방향이 되게 쌓아야 해. 즉, 나는 넓고 얇은 빌렛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나는 큰 평다이로 시도했고 폭을 많이 줄이지 않으려 애썼어. 좋아. 우리는 단순히 자르고 다시 쌓는 것만 하지는 않을 거야. 이걸 5개로 자른 다음에 가운데를 따라 반으로 나눌 거야. 나는 모기를 정말 싫어해. 이게 정말 멋지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그라데이션 C들이 여러 개 나와야 해. 좋아. 이거 꽤 멋져 보이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비록 조금 비틀어졌더라도.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단계는 사실 정말 긴장됐어. 내 밴드소 바이스는 일정 길이 이상의 것만 잡을 수 있어서 실제로 부품을 잡으려면 남는 강철 조각으로 바이스조를 연장해야 했거든. 절단할 때 부품이 움직이지 않고 절단선이 내가 긋는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가야 했어.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내 부품 일부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처럼 보였어. 부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란다. 여기 자세히 보면 주변 조각들보다 조금 더 큰 조각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신중히 단조 용접하면 콜드샷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좋아, 4번째야. 젠장, 알겠어. 대략 8파운드. 야, 그렇게 나쁘진 않네. 여기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 다음 단계는 이걸 사각형으로 단조한 다음 45도 돌려서 다시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패턴이 45도 기울어지고
불꽃 무늬가 옆에서 옆으로가 아니라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흐르게 돼. 그리고 왜곡이 더해져서 불꽃이 더 강렬하게 보이게 할 거야. 여러분 중 일부는 모를 수도 있는데 드래곤스 브레스라는 용어가 대장장이 작업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꽤 흥미로워. 이 용어는 대장간에서 불길 끝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의미하며 불꽃 산화 정도로 조절할 수 있어. 드래곤스 브레스가 클수록 대장간 산화가 줄어. 일반적으로 대장간 용접을 할 때는 환원 분위기가 필요하니까 대장간에서 멋지고 강한 드래곤스 브레스가 뿜어져 나오는 게 좋아. 내 빌릿이 처음엔 높고 가늘어서 네모지게 만들기 전 많이 눌러 낮췄어. 내가 빌릿이 네모인지 확인한 방법은 프레스에 스톱 블록을 놓고 90도 돌려보는 거였어. 이 빌릿을 다시 네모지게 만들면서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재미있을 거야. 이번엔 라코 도면에서 좀 벗어나 보려 해. 라코가 만드는 빌릿은 셰프 나이프용이라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조각을 잘라낼 수 있어. 나는 더 긴 참치칼을 만들고 싶어서 덩어리 대신 타일 방식을 시도했어. 이 말은 내가 칼날을 따라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옆에 놓을 수 있는 모듈식 드래곤 브레스 패턴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빌릿을 내 방향으로 단조하려고 했어. 그렇게 하면 본질적으로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패턴을 얻게 되는 거지. 내 방향 용접 시 최적 품질을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가 필요해. 빌릿을 한 변 1.6인치로 네모지게 만들었지만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 스톱 블록 높이를 약 1.5인치로 낮췄어.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오 마이 갓. 내가 원하던 거야. 좋아. 여기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만약 내가 이걸 전부 폭발처럼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면 이건 스타버스트 패턴이라고 불리는 거야. 마리코가 이걸 뭐라 불렀는지 기억 안 나. 우리는 칼날을 따라 더 선형적으로 흐르는 걸 만들고 있어. 이 두 개를 뒤집어 모두 바깥쪽으로 내보낼 거야. 용의 숨결 같아. 카메라에 안 나왔지만 예상보다 표면 연마와 정리를 훨씬 더 많이 했어. 아까 내가 사다리꼴 조각들이 약간의 콜드샷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실제로 그렇게 됐어. 깊진 않았지만 갈아내는 건 여전히 귀찮았어. 여기서 내가 하는 건 먼저 4개의 조각을 맞춰서 임시로 붙인 다음 빌릿의 모든 이음새를 실제로 용접하는 거야. 이게 타일 용접 전 마지막 단조 용접이어서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 이론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고 전통적인 오일 담그기만으로도 충분했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 빌릿에 이미 사흘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 14.4에서 시작했으니 최종 빌릿을 확인하자. 꽤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성 자산이야. 좋아, 뾰족하게 내려간 오일 팁이야. 이번 대장간 용접은 이 패턴에서 처음이라 두 면에 압력을 가해야 해. 그래서 용접을 고정하기 위해 먼저 사각 다이에서 시작해. 이 다이는 네 면을 동시에 눌러서 하면 용접의 평평한 다이보다 훨씬 안전해. 내가 이 빌릿의 모든 이음매를 용접했고 메탈 이너트 가스 용접기가 연강 와이어를 써서 앵글 그라인더로 연강 부분을 다 갈아내야 했어. 모자이크 제작 시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빌릿 중앙에 연강을 남기는 것이다. 이건 공정에서 나중에 고칠 수 없어. 빌릿 중앙에 연강이 있으면 그대로 남아. 그걸 갈아내서 채울 수도 없어. 뭘로? 또 연강?
이 시점에서 내 계획은 빌릿을 높이 1와 1/4분의 1인치 너비 1와 3/4분의 1인치로 단조하는 거였어. 이 치수를 선택한 이유는 타일을 35도로 자를 때 빌릿을 높이보다 조금 넓게 하면 각진 절단면이 정사각형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만약 빌릿이 처음부터 완벽한 정사각형이었다면 타일로 만들었을 때 패턴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을 거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해. 그냥 간신히 빛날 정도로만. 그리고 저 안에서 식히도록 둘 거야. 타일을 쉽게 자르기 위해 내 빌렛이 부드러워지길 바라서 작품을 밤새 천천히 식혔어. 그게 끝나고 나면 나는 모든 면을 표면 연마기로 깨끗하게 다듬었고 이제 타일을 자르고 마침내 참치검을 단조할 준비가 끝났어. 내 숫자들이 어디 있지? 305. 좋아, 이 타일들을 0.6으로 하고 싶어. 왜냐하면 더 많이 눌러서 길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거든. 더 생동감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타일을 처음부터 잘라야 하는 이유는 냅에서 패턴이 길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그 빌릿에서 바로 검을 단조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작위의 선형 패턴만 나오게 될 거야. 타일링을 하면 그 패턴을 회전시켜서 배 수직으로 노출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 타일들을 옆으로 나란히 단조 용접하면 모자이크 패턴을 실제 칼날 표면에 가져올 수 있지. 타일 용접을 위해 자른 타일들을 표면 연삭해 두께를 맞춰야 해. 2단계 생략 시 타일의 압력이 고르지 않아 용접 결함이 생길 수 있어. 여기서 내 모자이크 타일을 감쌀 얇은 금속판을 자르고 있어. 이 금속판들은 산소 차단, 강성 강화, 빌렛 여용량 증가에 도움돼.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판의 두께가 정확히 몇 게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뭘 사용하든 크게 상관없어. 이 판들이 준비되자 나는 각 타일을 하나씩 판에 고정하기 시작했어. 타일들 사이에 틈이 전혀 없도록 최대한 가깝게 붙였지. 타일이 8개라 반복적이었지만 힘들진 않았어. 모든 걸 고정한 후 마지막으로 이음새를 메탈 이너트 가스 용접했어. 판금과 타일 사이 등 모든 곳을 용접했지. 좋아, 시작해보자. 이 용접을 처음 고정할 때가 가장 무서워. 나는 빌렛 전체에 가볍고 고르게 열을 가한 뒤 매번 용접 온도에서 50분 충분히 다궈. 이때가 용접이 제대로 고정되는 순간이야. 블레이드 스미스 친구가 철강 전자들이 용접 경계면을 오가며 튕기는 시간이 이 과정이라고 했어. 이런 현상이 많을수록 용접이 강해진대. 6-7번 작업 후 빌렛 옆면 메탈 이너트 가스 용접을 앵글 그라인더로 갈아낼 때라고 판단했어. 내 빌렛은 여전히 붉게 다궈진 상태에서 그라인딩을 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불꽃들이 정말 엄청났어. 모든 게 좋아 보여. 이제 계속 늘리면 될 것 같아. 최소 20인치는 필요해. 일주일 가까이 걸렸지만 드디어 블레이드 단조 단계에 도달했어. 전통적으로 참치칼은 길이 범위가 워낙 다양해서 이번 작품에 적당한 길이를 고르는 게 좀 어려웠어. 길이가 1피트밖에 안 되는 것도 봤고 거의 5피트에 달하는 것도 봤어. 내 재료와 만들 형태를 고려해 칼날 길이를 약 21인치로 정하기로 했어.
나중에 칼날에 보강제를 용접해 효과를 추가할 예정이라 지금은 칼날 길이만 충분히 확보하려고 세게 두들겼다. 복잡한 다마스커스 작업을 하면서 손망치를 덜 쓰게 됐어. 이 공예는 실력이 오를수록 손을 덜 쓰게 되는 게 역설적으로 느껴져. 이 작품은 특별해서 일반적인 모자이크처럼 안 다뤄도 돼. 내 패턴은 흐르도록 설계됐고 패턴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실제로 단조하는 거야. 참치칼은 형태가 단순해 끝부분만 단조하고 약간 경사만 준다. 하지만 어쨌든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나는 그게 정말 좋았어. 보루를 단조 용접할 예정이라 탱을 분리하려면 손잡이 높이부터 정해야 했어. 참치칼은 보통 간단한 와, 에이, 하 스타일 손잡이를 사용하는데 전통적인 일본식 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팔각형 손잡이야. 나는 셰프 나이프 손잡이는 별로지만 참치칼은 전통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해. 보통 이런 와 스타일 손잡이는 얇지만 나는 칼날 무게에 맞춰 손잡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해. 그래서 잠깐 고민한 끝에 나는 탕칼날의 손잡이 부분을 약 1와 1분의 8인치 높이로 단조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갈아낼 수 있고 칼날에서 재료를 덜 빼앗아도 돼. 탕을 손망치질해 단조 1단계가 끝나 2단계에서는 참치칼 블랭크를 보강제 단조 용접 준비가 필요해. 좋아, 그래. 3, 20cm 두께의 보강제로 가자. 여기서 자르는 다마스커스 빌렛은 이전 보이나이프 영상에서 남은 모자이크 다마스커스야. 나는 볼스터의 대칭 무늬를 원했어. 나중에 다마스커스 버트캡을 추가하면 손잡이 앞뒤 무늬가 맞게 돼. 아직 그렇게 깊게 연마하진 않았지만 시트 메탈은 아마 이미 대부분 떨어져 나갔을 거야. 이미 깨끗한 재질이 좀 보이길 바라고 있어. 내 볼스터는 바로 여기쯤에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제거해야 할 것보다 아주 조금 더 남아있어. 여기도 이렇게 조금 남아있어. 거기서 볼스터를 연마하고 이음새 시트 메탈이 남았는지 테스트 스티칭을 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려면 몇 번 더 작업해야 했어요. 준비되자마자 볼스터 재질을 고정하려고 택 용접을 추가했습니다. 볼스터를 제대로 단조 용접하려고 오일에 담근 뒤 단조로에 넣기 전 플럭스를 미리 발랐습니다. 두 방법 모두 산소가 이음새에 닿지 않게 하며 플럭스는 생긴 스케일을 녹여 제거합니다. 보시다시피 볼스터를 세게 치지 않고 빠르고 가볍게 두드려 용접 부위를 고정합니다. 저는 모서리에 신경을 씁니다. 용접 결함이 주로 그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화물 솔질, C블레이드 강과 볼스터 색상 차이를 확인합니다. 고운 색이 하나로 보이면 잘 결합된 것이고 색상이 뚜렷이 다르면 용접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합니다. 참다랑어 칼과 일본도는 많은 칼이 싱글 베벨 구조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칼날 한쪽 면은 오목하게 평평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경사가 깎여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만든 모든 칼은 양쪽에 경사가 있는 더블 베벨이었고 그래서 이런 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칼날 오른쪽에만 경사를 줘 싱글 베벨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꽤 빨리 양쪽을 모두 두드리지 않으면 칼날이 나선형으로 휘어버린다는 걸 깨달았고 그걸 바로잡으려면 칼을 뒤집어서 가끔 반대쪽도 두드려 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약간
경사 주고 있어요. 21인치라 괜찮네요. 참치칼은 끝으로 갈수록 폭과 두께가 얇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참치칼이나 일본도 중에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것들을 자주 봅니다. 칼날 중간보다 뒤꿈치가 더 짧은 경우죠. 제 칼이 그렇게 보이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테이퍼를 정확하게 잡고 뒤꿈치를 길게 뽑아내면서 비율이 올바른지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미숙해서 이 작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고 최종 프로파일링의 일부는 그라인더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칼날을 곧게 펴준 후 이제 이 칼날을 노멀라이징할 시간입니다. 이 강철은 이 영상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열처리 사이클을 해주면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효과가 있고 입자 크기를 줄여주며 나중에 담금질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좋아.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이건 정말 많이 뒤틀렸어. 정말 많이 뒤틀렸어. 거친 연마는 칼 제작자마다 다르게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동전 두께까지 갈고 어떤 사람들은 연마 없이 바로 담금질합니다. 저도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 칼날은 연마할 범위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모자이크 다마스커스 칼날은 두껍게 담금질하되 얇은 철판은 제거해야 합니다. 탄소강이 외피강에 쌓인 차에 담금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아냐고 묻지 마세요. 좋아요. 연마해봤어요. 외피 얼마나 남았는지 볼까요? 이쪽을 보면 대부분이 가운데 작은 점들처럼 남아있어요. 끝쪽에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부분은 거의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이쪽에는 약간 위장무늬 소처럼 보이는 부분이 여기 있고 끝부분에도 조금 남아있어요. 거의 담금질 준비가 됐지만 무게를 더 줄이려고 재료를 조금 더 깎고 싶어요. 재료를 더 갈아낸 뒤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야 했어요. 그래야 균열이 시작되는 응력 지점이 안 생겨요. 이 작업은 베벨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보다 더 고운 사포 벨트로 했어요. 그리고 평평한 플래티넘보다 더 둥글게 만들기 위해 벨트의 느슨한 부분에서 작업했죠.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르게 해볼 생각이에요. 평소 1500도 대신 이번엔 1485도에서 오스테나이트화 할 거예요. 최근 읽은 기사에 따르면 15520강은 1475, 1500도에서 인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큰 물건엔 인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걸려있는 건 5일간의 작업과 수백 달러어치의 장비뿐이죠. 좋아요. 이제 골판지 안으로 들어가요. 모두 고려하면 잘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가마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금질하러 들어가죠. 네, 특별한 소리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주 평범한 담금질, 최고의 담금질이죠. 좋아요.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확실히 약간 휘어졌어요. 어디도 제대로인 곳이 없어요. 꽤 어렵네요.
양쪽 볼스터가 빠지지 않은 건 단단히 고정됐다는 의미죠. 400도로 2번, 각 2시간씩 하겠습니다. 담금질 후 칼날을 2 곱하기 4에 고정했지만 약간 휘어져 최종 연마 전 바로 잡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삼지지그에 열을 가해서 이 작업을 했었는데 1년 반 전에 야카타나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후로는 영구적으로 카바이드 볼핀 해머를 사용하게 됐어요. 칼날이 펴지자 최종 프로파일을 잡고 마지막 연마를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제 검의 힐 부분이 약간 삐뚤어 보였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분의 재료를 갈아내고 힐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완벽한 세상이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대장간에서 바로 날카로운 힐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추가 반 인치의 칼날도 그대로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프로필이 멋져 보여 이제 베벨을 갈아낼 시간이에요. 먼저 칼날 윗면을 평평하게 연마했어요. 이 단계는 위험했어요. 칼날을 제대로 제어 못하면 볼스터가 연마 휠에 빨려 들어가 라인이 망가질 수 있었어요. 두께를 측정한 뒤 원하는 두께가 되자 칼날을 돌려 거칠게 베벨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베벨 연마 과정은 너무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기본적인 베벨 연마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 카타나나 탄토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팁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치검에는 여러 팁 스타일이 있지만 이번엔 사쿠마로 스타일을 넣고 싶어요. 이것은 가탄에서 쓰는 팁과 같습니다. 제가 가타나 출신이라 그 형태를 섞어보고 싶었습니다. 연마는 다른 작업들로 많이 연습해 복잡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앞쪽 연마는 거의 끝났지만 뒷면에 아주 중요한 연마가 남아 있습니다. 우라사키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본질적으로 오목하게 파여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9인치 반지름의 플래티넘인데 이걸 사용해서 그 오목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다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하려는 건 복합 반지름 오목 가공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이만큼 깊게 파고 양쪽은 10인치 휠의 반지름을 가질 겁니다. 이게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걸 망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일단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 단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속이 빈 부분의 바깥쪽에 있는 강철이 항상 완벽하게 평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도를 잃고 재료를 잘못 파내면 뒷면 전체 두께를 줄여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카드로 집을 쌓다 무너지면 모든 카드에 구멍을 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시간 반 걸려 칼날 전체에 시작 베벨을 완성했습니다. 몇 군데는 약간 낮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10인치 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인치) 휠로 오목한 바깥쪽을 다듬는 것이 29인치 플래티넘 휠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컨트롤이 더 잘 됐고 구역별로 작업해 선을 천천히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복합 오목면을 만드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단면 블레이드 연맛이 뒷면을 숫돌에 대고 평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단일 반지름 오목면은 복합 반지름 오목면보다 훨씬 빨리 사라져서 연마면이 사실상 쓸모없게 됩니다. 복합 반지름은 오목면의 수명을 늘리고 음식물이 더 잘 떨어지게 합니다. 저는 그게 꽤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복합 오목 연마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라 수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물구나무 서기 전에 이쪽 면을 숫돌로 평평하게 갈아 접촉점을 만들고
그 다음 안쪽을 물구나무 서기 할 거예요. 칼날은 거의 완성되어 마지막 연마만 남았으니 이제 손잡이를 생각할 때입니다. 저는 스페이서와 버트캡이 포함된 히든탱 구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일 가이드를 사용해서 볼스터 뒷면을 평평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파일 가이드는 일종의 보조 도구예요. 파일 가이드 없이는 각도 제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선호하는 스페이서 재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황동이나 청동 한 겹만 썼지만 이후 청동을 황동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황동을 어두운 색상의 G10으로 샌드위치처럼 감쌌습니다. 이게 제 스페이서의 최종 진화형일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방식이 완전히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상 조합도 완벽하고 G10 접착도 아주 매끈하게 잘 붙어서 정말 완벽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도 다른 사람들 보고 시작했다고 했어요. 생각할수록 점점 부끄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제작자들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답답한 일이 될 겁니다. 그걸 0점 연기 트래블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스페이서를 탱에 맞추는 방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밀링 머신이 없었을 때는 여러 개의 구멍을 나란히 뚫고 그걸 손으로 줄질해서 탱에 맞췄습니다. 이제 밀링 머신으로 탱에 맞게 슬롯을 가공하고 사각줄로 모서리를 다듬으면 거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두 방법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한 방법은 컬 터널이 생기고 다른 방법은 밀링 머신을 즐기며 앉을 시간이 있습니다. 좋아요. 황동도 끝까지 잘 맞고 다른 G10도 끝까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틈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손잡이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사실 뭘 골라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건 엠보냐 버리고 이건 컬리나라입니다. 사실 둘 다 같은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건 컬이 있고 이건 벌이 많이 있습니다. 둘 중 고르라면 무늬가 더 좋아서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마를로 이 나무 좋아해?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하네요. 제가 처음 칼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손잡이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풀탱 방식이었어요. 히든탱 방식은 3년 전쯤 시작했어요. 일부는 풀탱이 더 튼튼하고 최적이라 말합니다. 현대 재료와 접착제를 쓴 주방 칼은 어느 쪽이든 문제없어요. 사실 제가 히든탱 제작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손잡이 블록 안쪽의 재료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상상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시야가 있어서 슬롯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용기 내서 히든탱을 시도하니 과정이 단순했고 제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요즘은 여러 구멍을 나란히 뚫고 같은 드릴 비트로 벽을 부순 뒤 줄과 브로치로 네모나게 다듬습니다. 확실히 손잡이 블록을 탱에 맞춰보면서 다시 돌아가 슬롯을 더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래, 됐다. 이거 어떻게 벗어요? 이게 거의 최종 형태예요. 다마스커스 끝캡이 달린 걸 상상해보세요. 여기가 끝캡 재료예요. 꽤 멋질 거예요. 하지만 이걸 떼어내지 못하면 절대 완성할 수 없을 거예요. 손잡이 모양을 직접 만들고 각 부품을 따로 샌딩하려면 탱을 맞추는 방법뿐이었어요.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에폭시로 붙이는 거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영구적으로 붙이고 싶지 않은 부분에는 바셀린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걸 4시간 동안 클램프로 고정한 다음
돌아와서 그 접착을 떼어내고 에폭시가 제 택 모양 그대로 굳도록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잡이 블록을 매번 정확히 맞춰 끼울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바셀린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추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고 사는 걸 깜빡했네요. 이게 안 되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앞으로 닥칠 어떤 고통도 제가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원래 호흡 보호구를 써야 하지만 대신 5분간 숨을 참으려 합니다. 그건 못하겠어요. 좋아요. 이제 정리됐어요. 그냥 둘 생각이에요. 4시간 동안요. 알겠어요. 완전히 고장나지 않았길 바래요. 좋아요. 오, 네. 이미 꽤 잘 맞춰졌네요. 솔직히 더 이상 클램프로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와, 정말 완벽해요. 굿나잇 때보다 훨씬 좋아요. 손잡이 베딩이 끝났으니 이제 드디어 손잡이 모양을 잡을 차례였어요. 손잡이 블록이 약간 크게 잘려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플랫튼에 가져가서 볼스터와 같은 크기로 맞추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손잡이가 길어 칼날에 흠집 없이 양면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그 모양이 마음에 들었을 때 이제는 WA 손잡이 스타일의 특징인 네 모서리의 면을 갈아낼 차례였어요. 이제 일체형 볼스터가 있는 것을 연마할 때 위험할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마찰로 인해 강철이 너무 뜨거워져서 바로 옆에 나무가 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했기 때문에 손잡이를 다시 부착하고 그 선들을 옮기기 전에 볼스터 자체의 모서리를 먼저 다듬었어요. 제가 꽤 빨리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연마할 기준선이 없으면 모든 것을 대칭으로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눈대중으로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 제 화강간 판으로 가서 연마할 기준선을 긋기로 했어요. 기준선을 긋고 나니 손잡이 모양 잡기가 쉬워졌어요. 이제 더 흥미로운 다마스커스 끝캡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해본 적도 채널에서 보여준 적도 없어요. 좋아요. 이건 끝캡이 될 거고 여기다가 장착해야 합니다. 여기를 평평하게 다듬고 숨겨진 정렬핀을 만들어 꽂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이 핀들은 0.6 강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즉, 저는 양쪽 중심점을 찾아 0.3만큼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제가 라인업 핀을 만들기로 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손잡이와 버트캡을 다듬을 때 버트캡을 여러 번 탈착해도 항상 동일하게 정렬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버트캡을 손잡이 블록에 접착제만으로 고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폭시는 강하지만 전달력이 작용하고 핀이 없으면 버트캡이 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핀스톡은 사실 그냥 일반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핀들이 잘 맞도록 디스크 샌더로 모서리를 다듬었고 그 다음에는 버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핀을 꽂습니다. 핀을 꽂고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밀어 넣으면 완전히 밀착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핀 작업과 버트캡 정렬이 끝났으니 이제 손잡이 모양으로 갈아내면 됩니다. 머리에 불꽃이 너무 튀지 않게 밴드소로 강철을 대부분 잘라내고 불꽃이 반만 튀게 했습니다.
이 버트캡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열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담금질하지 않은 다마스커스는 에칭 시 담금질한 것보다 명암이 약합니다. 그리고 제 블레이드와 볼스터가 모두 담금질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동일한 품질을 갖도록 버트캡도 담금질을 해줘야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된 것 같네요. 이 버트캡을 템퍼링하기 위해 저는 토치 템퍼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트캡은 나를 유지해야 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마 템퍼링을 하는 건 너무 과한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열하는 온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색깔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철은 온도와 산화막 색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2번 해야 하지만 저게 제가 원하던 완벽한 색입니다. 청동빛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경계입니다. 2번째 템퍼링 과정을 마치고 볼스터 앞부분을 정리한 후 이제 이 작업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든 것을 손으로 마감할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손 마감이 중요한 이유는 마감 품질이 다마스커스 패턴 해상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계 마감 칼날을 에칭하면 연마 자국이 모두 드러납니다. 손으로 샌딩하면 에칭 후 다마스커스 패턴만 보입니다. 이제 손 샌딩은 전혀 복잡한 과정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나이프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일을 더 잘하게 됐냐고 궁금하실 수 있죠. 솔직히 결국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3년 전의 나를 보며 칼날을 사포질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정말 너에게 충분했어? 라고 물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손으로 사포질하는 것, 즉 기포가 생긴 쪽과 손잡이 전체는 예전에 제가 손으로 사포질했던 것들과 꽤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600방 사포로 깔끔하게 마감하는데 하루 반, 대략 12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뒷면의 오목한 부분이었어요. 오목한 부분은 복합 곡률이라 샌딩 스틱 하나로 샌딩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최적 사포 받침을 찾으려 창의적으로 접근했어요. 이 오목한 부분을 샌딩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샌딩 스틱들은 전부 평평하거든요. 하지만 이 퍼마 블루병은 꽤 둥글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여기다가 사포를 붙이면 이렇게 샌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 꽤 잘 됐어요. 네, 이거 꽤 잘 됐어요. 접촉도 잘 됐고요. 문제는 이게 좀 부드럽다는 거예요. 꽤 괜찮아요. 사포 때문에 작은 J자 흠집이 있지만 아직 400방, 600방 사포를 쓰고 있어요. 400방, 600방 사포로 손 샌딩 스틱에 가죽을 붙여 마감했더니 효과가 좋네요. 샌딩한 곳은 볼스터 위아래 트로일 스파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이 칼날보다 조금 더 거칠게 남아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참치칼이라고 부를 거라면 모든 부분이 깔끔하고 정교해야 하죠. 접착 전 마지막으로 샌딩할 것은 핸들 블록이었습니다. 600방 마감은 아직 생각 없었고 모든 걸 붙인 후에 하고 싶었어요. 다음 접착 과정은 탱 고정할 때와 같고 바셀린만 제외됐어요. 이 부분은 많이 안 보여드릴게요. 오, 그래. 이건 정말 특별할 거야. 목재 상태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다마스커스 에칭 전 메이커 마크를 새겼습니다. 좋아, 이 메이커 마크를 새기고 싶어. 이 근처에다가 싱글 베벨의 문제는 어느 쪽에도 잘 맞지 않는다는 거야. 등에 있으면 멋진 포인트가 될 것 같아. (2.5배) 파워로 간다.
1분 30초 동안 진행할게. 좋아, 잘 되길 바란다. 알겠어. 야, 이거 꽤 괜찮은데. 와, 이거 평평한 면에서 할 때보다 더 잘 됐어. 오, 이거 진짜 멋지다. 완벽한 메이커스 마크 같아. 알겠어. 사실 마지막 단계는 에칭 전 나무를 버핑하는 거야. 겉보기와 달리 버퍼는 다마스커스 마감도 쉽게 닳게 할 정도로 강해. 에칭 후 강철을 마스킹하고 나무만 버핑할 수 있지만 매우 번거롭고 전환이 깔끔하지 않아. 이게 이 채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멋진 에칭이 될 것 같아. 과장이 아니야. 페릭 용에게 넣자. 탱크 안에 들어가지 마. 좋아. 그리고 2분 동안 할 거야. 나 솔직히 좀 긴장돼. 좋아. 2분이 지났어. 아, 맙소사. 나 진짜 긴장돼. 맙소사. 야, 그게 진짜 내가 딱 원하던 거야.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패턴이 실제 모습과 같다. 오 마이 갓. 페릭에서 꺼냈을 땐 멋지지만 이런 칼날엔 더 뛰어난 마감이 필요해. 여기서는 두 번째 페릭 애칭을 준비하기 위해 산화물을 샌딩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인스턴트 커피로 애칭해서 내가 항상 하는 고대비 마감을 낼 거야. 좋아, 두 번째 애칭기야. 첫 번째보다 좀 더 어두워졌네. 두 번째 애칭에서 차토이언스가 많이 생겼어. 내 볼스터도 다마스커스 강이라 손잡이 전체를 꼼꼼히 샌딩해야 했어. 커피 애칭 준비엔 모든 게 깨끗하고 또렷해야 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히도 더 있어. 좋아, 이제 충분할 거야. 알겠어. 섞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엉덩이 캐병으로 조금 남기고 싶어. 알겠어. 이건 4시간 둘 거야. 아니면 4시간 후 확인할 거야. 블레이드가 커피 애칭되는 동안 버트캡 샌딩과 애칭하기에 좋은 시간이야. 좋아, 그쪽에 넣자. 됐어. 오, 이거 꽤 괜찮은데, 좋아, 이제 된 것 같아. 이걸 새 뚜껑에 다시 넣자. 알겠어. 이제 이건 4시간 동안 놔둘 거야. 좋아, 4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정말 긴장돼. 좋아,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
세상에, 정말 아름답다. 세상에, 대박. 처음 시도해. 이렇게 완벽할 줄 몰랐어. 좋아. 이 엉덩이 캡도 4시간 이 지났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엄청 좋은데. 이건 완벽한 대비야. 이거 진짜 멋질 거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참치검이 거의 완성됐어. 이제 강철을 닫고 손잡이에 끝캡을 붙인 뒤 날만 쓰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과정을 즐기셨길 바란다. 처음에 이 작품을 엄청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기대에 부응했는지 댓글로 알려줘. 아무튼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완성된 참치검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 이거 괜찮은데 이 탄창도 꽤 두껍네. 아무 느낌 없었어. 대박이야. 세상에, 좋아. 이게 내가 찾은 참다랑어랑 가장 비슷해.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건 좀 쉬웠네.